202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을 맡은 조은입니다. 자, 선생님이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이 6월 모의평가는 비교적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래도 저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좀 1번부터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너무 또 못 본 친구들 좌절하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부족한 점을 잘 메꿔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우리 생명현상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곤충 X에 대한 자료가 가나다라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가부터 보면 암컷 X는 짝짓기 후에 알을 낳는다. 어버이가 자손을 낳는 현상, 생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 생식과 유전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동물 천장에 이렇게 둥지를 짓고 끈적끈적한 실을 늘어뜨려서 덫을 만든대요. 그리고 애벌레가 ATP를 분해하여 얻은 에너지로 청록색 빛을 낸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분해라는 걸 보면서 이화작용 떠올려야겠고 물질 대사의 특징을 떠올려야겠죠. 자, ADP랑 무기인산을 분해하면서 그 방출된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 빛에 유인된 먹이가 덫에 걸리면 애벌레는 움직임을 감지하여 실을 끌어올린대요. 덫에 걸리는 자극에 대해서 실을 끌어올리는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가에서 유전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생식과 유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전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유전도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니은 다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이것도 맞죠. 다음 디귿 라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이다. 이것도 맞으니까 정답 5번. 이거 어렵지 않게 풀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2번에서는 우리 세포 호흡과 에너지 내용 잘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인데요. 일단 내용부터 보면 사람에서 세포 호흡을 통해 포도당으로부터 생성된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과정이고 A와 B는 H2O와 O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또 기억과 니은은 ADP랑 ATP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봤던 그림이랑 조금 변형된 부분이 있어서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보면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 포도당과 산소죠. 그럼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최종 분해 산물은 물과 이산화탄소. 그 결과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열로 그리고 일부는 ATP 합성에 쓰이는데 지금 화살표를 잘 보면 무기인산이 들어가면서 니은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ADP랑 무기인산이 합쳐져서 ATP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되겠네요. 자, 그럼 기억부터 세포 호흡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이화작용은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세포 호흡에 대한 설명. 호흡계를 통해 B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 호흡계,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B가 배출되는 거 맞고. 디귿. 근육 수축 과정에는 니은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된다. 우리 근육 수축이나 물질 합성이나 생장과 같은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이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맞는 선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은 질병과 병원체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가 또 많이 풀어봤던 유형 중에 하나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무좀은 곰팡이에 의한 질병이죠. 그래서 병원체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진핵생물이에요. 핵이 있고 독감의 경우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징이 들어가면 되겠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유전자 돌연변이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적혈구 모양을 남모양으로 이제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부터 무좀의 병원체는 세균이 아니라 곰팡이. 니은 병원체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이것이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이 되겠죠. 맞고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질병 중에는 A가 있다. 저 유전자 돌연변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전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풀었던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림만 보고서도 바로 이거 체세포 분열 과정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체세포 분열의 후기,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있는 후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DNA 상대량이 2에 머물고 있는 구간은 G1기고, DNA 상대량이 2에서 4가 되는 건 DNA가 복제되는 시기 S기. 그 다음엔 G2 그리고 분열기인 M기 이렇게 순서로 가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구간 1에는 2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된 염색체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1은 지금 G1기예요. G1S, G2는 간기이기 때문에 염색체가 관찰이 안 되고 다 염색사로 풀어져 있죠. 그래서 염색체가 관찰되지 않고요. 니은 구간 2에는 나가 관찰되는 시기가 있다. 나는 후기고, 후기면 M기에 속하니까 구간 2에 이런 세포가 있는 거죠. A와 B는 부모에게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이 A와 B는요, 분리되기 전에 원래 하나의 염색체였어요. 하나의 염색체는 부모 중 한 사람으로부터 오죠. 그럼 뭐가 부모에게서부터 각각 받은 것이냐면 얘랑 상동인 염색체. 얘가 이렇게 된 건데 얘랑 상동인 염색체가 부모에게서부터 각각 하나씩 받은 거죠. 이게 부계라면 이건 모계.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A와 B는 부모 중 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혈액순환 경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뭐 혈액의 조성을 묻지 않고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어떤 기관인지 매칭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기니디가 간, 콩팥, 폐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림만 보고서도 얘는 폐고, 그 다음 니은은 간이고, 디귿은 콩팥이구나. 그렇죠? 그림만 보고서도 알 수 있어야겠고요. 기억부터. 기역으로 들어온 산소 중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 운반된다. 호흡계를 통해서 들어온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서 조직세포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맞고. 니은. 니은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글리코젠의 합성과 분해가 일어나잖아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이라는 거. 그래서 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디귿은 소화계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콩팥은 배설계에 속하죠? 틀렸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맞아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와 B는 티록신과 항인효 호르몬 ADH 둘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티록신이고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것이 항인효 호르몬 ADH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고요. 그래서 기억부터 A는 티록신이다. 맞고. 니은. B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ADH의 표적기관이 콩팥이고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서 삼투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기역은 뇌하수체 전엽이다. 또 맞고.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 이렇게 좀 가볍게 풀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번에서 일단 처음으로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유전 파트에 염색체와 유전자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 문제는요. 2022학년도 9월 모평 10번과 유사한 문항이라고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더불어서 그 문제도 꼭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감수 분야 꿀팁을 활용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상염색체나 여성의 X염색체, XX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경우는 대립유전자의 DNA 상대량의 합이 G1기 때는 2에서 출발했다면 이제 DNA가 2배로 복제되고 난 다음 중기 1에서는 4로
그다음 상동염색체 분리되고 난 다음에는 대림유전자의 DNA 상대량의 합이 2가 되고, 그다음 이제 생식세포에는 절반 1이 됩니다. 네, 이게 선생님이 꿀팁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각각의 세포들이 갖고 있는 한 유전자의 DNA 상대량은 G1기 때는 0 또는 1 또는 2고, 중기 1 때는 2배니까 0 또는 2 또는 4가 되겠고, 그다음 중기 2 때는 0 또는 2, 생식세포에서는 0 또는 1이 됩니다. 네, 자, 이건 선생님이 꿀팁 설명할 때 다 증명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좀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파악해 보면 여기서 세포 1, 2, 3, 4가 나와 있는데 이 4개의 세포 중에 2개는 기억의 세포고 2개는 니은의 세포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억이 암컷이고 니은은 수컷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컷의 세포 2개와 수컷의 세포 2개를 가려내야겠고요. 지금 여기서 라지 스몰 a가 가, 라지 b 스몰 b가 나, b가 이제 다를 결정한다라고 했거든요. 각각의 가나 다가 어떤 염색체 있는지, 상인지 성인지 이것도 구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일단 편의상 기억과 니은이 암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암컷의 세포인지 수컷의 세포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A 또는 B의 세포다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매칭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원이 A의 세포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라지 B나 라지 D를 갖고 있는데 지금 라지 D에서 4라는 숫자 보이죠? 4라는 숫자는 어디서밖에 안 나와요? 중기원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중기원이니까 핵상은 2N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파악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3번, 4번 중에 3번을 보니까 여기서 1,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대림유전자를 갖게 되면 이건 핵상이 2N이죠. 서로 다른 대림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 상동염색체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핵상 2N이 되겠고, 지금 DNA 상대량을 봤더니 합쳐서 2가 되니까 합쳐서 2가 되는 식이 어디? G원기죠. 그렇죠? 핵상 2N인 것 중에 G원기 세포가 되겠습니다. G원기. 그러면 여기서도 합쳤을 때 DNA 상대량의 합이 2가 돼야 되잖아요. 2면 여기는 0이 돼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 3 순서로 이렇게 쭉 내려올 텐데 2는 이 A의 세포 속에 들어있지 않은 유전자를 가집니다. 자, 얘는요, 핵상 2N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포들이 갖는 모든 유전자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2는요, A의 세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B의 세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랑 3를 또 비교해 보면 얘도 이제 핵상이 2N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뭐 감수 분열 결과 만들어진 세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종류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얘가 여기는 없죠. 따라서 이 세포가 이 세포와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라는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3번이 그럼 B가 아니니까 A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2개씩이니까 여기 B의 세포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둘 다 A의 세포고 핵상도 2N인데 다만 차이는 G원기냐 중기원이냐예요. G원기에서 중기원으로 갈 때 사건은 DNA가 2배로 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유전자가 2배씩이 돼야 돼요. 그럼 11이면 22가 돼야 되고 20, 40 맞죠? 그리고 여기 0이니까 여기에도 없었을 거고 1이 2배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써놓고 보니까요. 대림 유전자의 DNA 상대량의 합이 핵상이 2N인 세포에서 이건 2인데 B랑 D는 그 합이 4가 나와요. 그럼 B랑 D는 그 합이 4가 나오니까 쌍으로 존재하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이고 A의 경우는 그걸 절반만큼 갖고 있는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암수였는데
수컷의 경우는 성염색체 X를, 암컷은 XX, ENE 세포에 2개 갖고 있다면 그의 절반만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수컷의 세포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염색체 X에 존재하며 수컷의 세포가 된다. 니은의 세포다. 얘는 자동으로 기역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역의 세포도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기역의 세포에서 4번에서 이 D의 합을 보니 1 플러스 0이라서 1이네요. 생식세포가 되겠네요. 지금 이 B는 암컷의 세포이기 때문에 상염색체나 X나 핵상 EN이라면 2개씩 가져야 되죠. 핵상 EN일 때. 근데 지금 DNA 상대량의 합이 1이라는 것은 이건 생식세포구나. 여기는 생식세포가 되겠고, 생식세포는 이 각각 이 합이 1이 되기 때문에 1, 0, 그리고 여기 1,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번의 경우는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같지 않아요. 그럼 모세포인 G1이나 또는 2배와 복제된 중기원은 아니고요. 0 또는 2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다? 중기 2세포가 되는 거야. 핵상이 N이 중기 2세포고, 자, 합쳐서 또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이 기역의 G1기 때 각각이 갖고 있는 DNA 상대량도 생각을 해보자면, G1기는 모세포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포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모두 가져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4번이 라지에 같죠? 라지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이 스몰에 가질까? 스몰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둘 다 1, 1이라고 쓴 이유는 G1기 때는 아직 DNA 복제 전이기 때문에 두 종류를 다 갖는다면 한 개씩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2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동형접합일 때만 가능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라지랑 스몰에 다 가져야 될 게 1, 1이다. 자, 얘도 마찬가지 라지 B랑 스몰 B를 한 개씩 가져야 되고, 라지 D랑 스몰 D를 하나씩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기역의 유전자형은 라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성염색체 X에 있고 나머지는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역부터 4번의 핵상은 EN이냐 물어봤는데 4번은 생식세포이기 때문에 핵상이 N이죠. 가해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네, 가해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습니다. 자, 그럼 디귿. 기역의 나와 다에 대한 유전자형이 이형접합, 둘 다 이형접합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된 적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혹시 헷갈렸다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0번 문제와 함께 같이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신경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BC가 간뇌, 연수, 척수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A, 뇌줄기를 구성하느냐. 우리 뇌줄기는 생명 유지와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뇌줄기가 없으면 중뇌연, 죽을 수 있다. 중뇌연,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후보 중에 연수가 되겠네요. 연수. 간뇌, 연수, 척수 셋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연수. 그다음 체온 조절 중추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간뇌. 간뇌. 간뇌 중에서도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 중추죠. 그다음 교감신경에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있다. 교감신경이 어디로부터 뻗어져 나와요? 척수죠. 그렇죠? 척수. 그래서 기역부터 보면 A는 호흡 운동을 조절한다. 저 연수는 소화, 호흡, 심장 박동의 조절 중추예요. 맞고. 니은 기역은 시상하부이다. 체온 조절 중추는 간뇌의 시상하부죠. 맞고. 디귿 C는 척수이다. 네.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맞게 얘기한 학생 고르면 되는데요. 먼저 같은 종의 무당벌레에서 색과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돼. 같은 종이라도 다양한 형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유전적 변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한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우리가 종다양성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틀렸고, 생태계 다양성이란 뭐 사막, 산림, 강, 호수, 습지 등 생태계의 다양함을 뜻하는 내용. 그죠? 마지막 학생 C. 종수가 같을 때 전체 개체수에서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다양성은 높아지죠. 그죠? 우리 종다양성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비교할 때 종수가 많은 쪽, 그리고 종의 비율이 균등한 쪽이 종다양성이 더 높죠. 자, 근데 여기서는 종수가 같을 때를 가정했으니까 더 균등한 쪽이 종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낮아진다라고 했으니까 틀리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근수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근수축에서 우리가 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부터 읽어보면 근육원소율마디 X의 구조가 나왔는데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두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친 부분, 또 두 부분 중에 한 부분, 디귿은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으로서 여기에 이제 H대가 되죠. H대. H된 거 아니까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점 T1, T2에서 이 값이 나왔습니다. 꽤 복잡해 보이는 값이 나왔는데 이것의 값이 4분의 1, 2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X의 길이가 T2에서는 나와 있고 A대의 길이를 T1일 때 알려줬는데 T1일 때 1.6이라고 한다면 이 A대 길이는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T2에서도 1.6이죠. 변하지 않는 것의 길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T2에 대한 정보가 좀 더 많잖아요. 이 물음표 있는 것보다 이쪽이 더 많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값을, 변수를 하나로 통일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팁은요. 니은 보기를 보면 T2에서 H대 길이는 뭐다 하면서 H대 길이, 디귿의 길이를 묻고 있거든요. 그럼 좀 센스 있게 T2에서 디귿을 변수로 해서 통일을 시켜보자. 네.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정보부터 써볼게요. X의 길이가 3.0. T2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인데 A대의 길이가 1.6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이에요.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 길이 1.6. 그럼 3.0에서 1.6을 빼면 양쪽 두 개의 기억이 나오네요. 1.4를 두 개로 나누면 0.7, 0.7이에요. 0.7. 그래서 기억의 길이가 0.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T2일 때 구해보면 일단 기억은 0.7이고 마이너스, 자, 우리가 디귿으로 통일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디귿은 그대로 냅두고 니은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이니까 1.6에서 디귿을 뺀 다음에 양쪽 두 개의 니은이 나오니까 2로 나눠줘 버리면 바로 니은의 길이가 나오겠죠. 다시 1.6에서 가운데 디귿을 뺐어요. 그럼 양쪽 두 개의 니은이 나오니까 그걸 2로 나눠주자. 그 전체 값이 2분의 1이라는 거죠. 자, 이 방정식을 풀면 변수 하나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 되겠고 디귿이 0.4가 나옵니다. 즉 T2일 때 디귿 H대의 길이가 0.4 마이크로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니 뒤에서 니은이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 기억도 바로 볼게요. 근육 원섬유는 근육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거 놓치기 쉬운 개념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개념인데요. 근육 섬유 다발이 근육 섬유로 되어 있고 근육 섬유는 근육 원섬유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거 앞뒤가 바뀌었어요. 근육 섬유가 근육 원섬유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의 길이를 T1일 때 T2에서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T2일 때의 각 길이를 이제 기역의 길이 0.7 알아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전에 디귿의 길이가 0.4라는 거를 알아냈기 때문에 자, 디귿을 0.4다라고 하면 1.6에서 0.4 빼면 양쪽 두 개의 니은이 나오네요. 그러면 1.1을 두 개로 나누면 0.6씩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2일 때는 기니디의 길이를 일단 다 알아냈어요. 네, T1일 때의 각각의 길이도 우리가 알아내면 이 x의 길이의 변화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T1일 때 이 값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 T2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보는 변하지 않는 또 다른 값. 뭐예요?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죠.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여기죠. 기역부터 니은까지. 기역 플러스 니은. 자, 그 값이 지금 1.3입니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요. 양쪽 대칭인데 이 값은 변하지 않아요. T1일 때도. 그럼 T1일 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3인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니은으로 변수를 통일해 볼게요. T1일 때. 니은분의 기역의 값은 1.3에서 니은을 빼주면 되죠. 1.3에서 니은을 빼자. 그게 이제 기역이고 디귿도 니은으로 통일을 해주자. 디귿을 빼줘야 되는데 1.6이라는 이 a 대 값이 T1에서도 변하지 않죠. 그 1.6에서 디귿을 빼주면 지금 디귿의 값이니까 양쪽 니은을 빼주면 다시 1.6에서 두 개의 니은을 빼주면 그럼 디귿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역의 값, 디귿의 값이고요. 이 값이 4분의 1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풀어보면 1차 방정식이니까요. 니은의 값이 0.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T1일 때 니은이 0.4가 나오는데요. 니은의 값 하나만 비교해서 0.4가 0.6이 됐대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구간이 증가한 거죠. 얼마만큼? 0.2만큼 증가했는데 선생님이 꿀팁에서 이 겹치는 구간의 길이는 수축할 때 증가하는 것이고 수축. 그 값이 플러스 2분의 x만큼이다. 근육원소의 x가 마이너스 x만큼 될 때. 그래서 다시 근육이 수축할 때 근육원소의 마디는 짧아져요. 그게 마이너스 x만큼 짧아진다고 했을 때 이 니은의 길이는 부호는 반대고 그의 절반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2분의 x가 0.2라면 x는 0.4가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0.4만큼 x는 T1에서 T2로 갈 때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디귿 보기로 다시 가서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만큼 길다라고 했는데 0.4만큼 T1일 때가 더 긴 거죠. 그렇죠? 감소해서 3.0이 된 거니까 이건 3.4로서 0.4만큼 더 길다라고 해야 됩니다. 0.2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 조금 이런 방정식을 계산을 해서 각 길이를 구하고 그래서 뭐 하나만 잡아서 얘가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x의 길이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꿀팁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이 값을 계산해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근수층 문제 해결을 했고요. 자, 이 11번 문제도 좀 만만치 않다고 느꼈을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문제도 좀 천천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에서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부터 D4까지 위치를 그래서 센티미터가 나와 있고요. 다음 기억 A와 B의 지점 X의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3ms일 때. 네, 그러면 선생님은 문제 표기할 때 이걸 이제 T1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선 그러면 어디에 자극을 줬는지 이 X를 찾아내야 돼요. D1부터 D4까지 중에. 자, 그리고 1, 2, 3, 4를 또 D1부터 D4까지로 매칭해야 되고 이 문제에서 또 안 알려준 건 흥분의 전도 속도인데 A와 B에서 둘 중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 이걸 매칭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부분에서 자극이 왔을 때의 막전이 변화가 나타나 있어요. 자, 이럴 때 그럼 우리 문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선생님은 꿀팁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선생님은 이 T1이라는 시간을 TA랑 TB로 쪼개서 설명을 할 거예요. TA란 최초 자극을 준
그 지점에서 최초 자극을 준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막전이를 측정하는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이걸 TA로 두고, 막전이를 측정하는 지점에 자극이 와서 특정 막전이를 나타낼 때까지 걸린 시간을 TB로 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간 3ms를 두 개로 쪼개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는 뭐냐? 각 지점에서의 TB 값을 여기 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각 지점에 자극이 오고 나서 특정 막전이를 나타낼 때 이제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건 TB에 대한 정보다. 자, 그러면 우리 최초 자극을 준 지점을 1, 2, 3, 4에서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 T1이 3이죠, 3. 근데 TB도 3이 되는 막전이를 가진 B의 2가 보입니다. 그럼 TB도 3이라는 건 TA는 0이란 뜻이에요. 최초 자극을 준 지점에서 막전이 측정하는데 가는 지점, 막전이 측정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그냥 0이라는 거예요. 최초 자극을 준 지점에서 막전이 측정한 거죠. 즉, 이 지점 자체가 최초 자극을 준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건 플러스 30. 선생님이 이제 막전이 꿀팁에서 마이너스 80이나 플러스 30에 집중하자라고 했어요. 왜냐? 플러스 30인 지점을 보니까 또 시점이 하나로 정확하잖아요. 마이너스 80도 하나로 정확하고. 그럼 이 플러스 30인 지점은 지금 TB 값이 2이기 때문에 TA 값은 1이 돼야겠죠. 왜? 더해서 3이 돼야 되니까요. 그럼 TA 값이 1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각각 A에서는 원지점, 그리고 B에서는 포지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A랑 B는 서로 속도가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둘 중에 누가 1cm/ms고 2cm/ms인지는 모르겠으나 1cm/ms로 가는 그 뉴런에서는 이 TA가 1이라면 우리가 거리를 계산할 때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1cm 떨어진 지점이 있어야 돼요. 어디로부터? 최초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그 다음 2cm/ms로 가는 뉴런에서는 그 지점이, 즉 플러스 30을 나타내는 지점이 얘랑 얘를 곱해주면 거리가 나오니까 2cm 떨어진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A의 원지점과 B의 포지점은 플러스 30을 나타내고 있다. 그 얘기는 TA가 1이라는 얘기고, 둘 중 하나는 1이고 속도가 2일 텐데, 그럼 둘 중 하나는 거리가 1cm 떨어진 거리에 있고 하나는 2cm가 떨어진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최초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자, 그러면 최초 자극을 준 지점 X를 찾아보자. 만약에 D1에 최초 자극을 줬다라고 하면, 최초 자극을 줬다고 해볼게요. 두 지점 중에 한 지점은 1cm 그리고 2cm 가까이 이제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2cm, 여기도 2cm죠. 심지어 이 중간에는 전달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D2에 최초 자극을 줬다라고 하면 여기 1cm 떨어져 있고 여긴 2cm 떨어진 지점이 보이죠. D3 자극을 줬다라고 하면 1cm, 1cm만 있어요. 하나는 1cm고 하나는 2cm여야 되는데 얘도 안 되고, D4는 뭐 3cm, 3cm 이거 안 되겠죠? 안 됩니다. 하나는 1cm, 하나는 2cm 떨어진 지점이 나오려면 D2에 최초의 자극을 줬어야 된다. 그래서 최초 자극을 준 지점 이 2가 D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80이죠. 그렇죠? 동시에 자극을 주고 3ms 후니까 둘 다 TB가 3이 돼서 마이너스 80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아까 1cm 떨어진 곳에 이제 존재할 수 있었던 이 A의 경우는 속도도 알아내게 된 거죠. 그렇죠? 1cm 떨어진 곳에 있다라는 건 1cm/ms로 간다. 얘는 속도가 1, 그리고 얘는 2. 그러면 플러스 30을 나타낸 지점이 지금 1cm 떨어진 D3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D3. 2cm 떨어진 이 D1이 얘도 이제 플러스 30 나타내야 되니까 B에서 D1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D4가 되는 거죠. 하나 남은 D4. 그래서 길이 하나씩 볼 텐데요. X는 D3이다. X 최초 자극을 준 지점은 D2이다.
니은 가는 마이너스 70이다. 지금 D1에서의 막전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A의 D1이니까 여긴데요. 최초 자극을 준 지점에서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가는데 전달이 가축 방향으로는 안 일어나죠. 항상 전달은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방향이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70mV 휴지 전위를 나타내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70이다. 맞는 선지고요. 마지막 디귿에서 기억이 5ms일 때, 즉 T1이 5ms일 때 이때 AS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느냐 물어봤어요. AS3면 D4 지점이죠. 그럼 일단 1cm를 1ms에 가기 때문에 3cm는 3ms에 가죠. 최초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막전이 측정하는 D4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TA는 지금 4입니다. 4. 1부터 1, 3을 더해서 4. 자, 그럼 TB 값이 얼마가 돼요? 1이 돼야겠죠. 더해서 오니까. TB가 1이라면 탈분극 중이에요. 그래서 재분극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친구들은요. 아직 조금 연습이 덜 돼서 그런 건데요. 그 2019학년도 6월 모평 17번 문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 문제와 함께 좀 같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사람 P가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난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보조 T림프구와 세포 독성 T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X가 최초로 침입하면 일단 이게 어떤 종류인지 가리지 않고 대식세포가 일단 식균 작용하죠. 그래서 조각의 일부를 노출하면 이걸 누가 인식해요? 보조 T림프구가 인식을 하고 그 다음 증식 활성화를 이 보조 T림프구가 촉진시켜서 니은이 X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한대요. 그럼 이 니은은 지금 문제에 제시된 세포 독성 T림프구가 되는 거죠. 보조 T림프구 또는 세포 독성 T림프구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 얘가 보조 T면 얘가 세포 독성 T림프구. 그래서 세포성 면역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기억은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하는 역할. 그래서 보조 T림프구는 얘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해서 이 과정을 촉진시켜요. 맞고. 니은은 형질세포로 분화된다. 자, 이게 헷갈리기 쉽지만 우리 이 경로 말고 또 다른 경로죠. 경로.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의 증식 분화를 촉진시켜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P에서 세포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래서 X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이 과정이 세포성 면역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핵형 분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핵형 분석은 선생님 또 강의에서 핵형 꿀팁을 드렸어요. 다양한 세포의 핵형을 분석하는 팁을 또 활용해서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시된 내용 중에 가나다라는 ABC의 세포 중 하나이다. 그럼 개체는 셋인데 세포가 4개이기 때문에 4개 중에 2개는 같은 개체의 세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A와 B는 같은 종이고 C는 그럼 다른 종이겠네요. 성별에 대해서도 A와 C는 같은 성이고 그럼 B는 다른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접근할 때는 일단 핵상부터 써보자. 자, 가부터 핵상 써볼 텐데요. 2개씩 쌍으로 존재하니까 핵상 2n이고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까지 모두 다 쌍을 이루고 있죠. 그 얘기는 전체 6개 중에 4개는 상이고 성염색체까지 쌍을 이루려면 XX 구성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쌍이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성염색체 구성이 XX구나. 암컷의 세포가 되겠고요. 이제 2개씩 비교를 할 텐데 이 비교할 때 팁은요. 같은 색깔끼리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험지에는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음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색깔끼리 비교를 해봤을 때 색깔이 같지만 모양과 크기 다르고 얘도 약간 다르고 그렇죠? 이 동원체의 위치가 살짝 다르고 얘도 다르죠? 그럼 이 둘은
같은 종의 세포가 아닌 거예요. 서로 다른 종인 거예요. 근데 가와 다를 비교해보면 동일한 색깔끼리 비교했을 때 모양과 크기 똑같고 모양과 크기 똑같고 얘만 모양과 크기가 다르네요. 그러면 이 모양과 크기가 다른 염색체는 큰 게 X, 작은 게 Y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가와 다는 같은 종이지만 성별은 다른 거예요. 같은 종이니까 A와 B, A 또는 B의 세포고 둘이 성별은 다르잖아요. 그쵸? 성별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와 B가 가와 다 둘 중 하나라는 거 알아냈으면 나머지 이제 나와 라를 볼 텐데요. 아까 이 나는요, 가랑은 다른 종이다 라는 거 알아냈어요. 그럼 A 또는 B와 다른 종이면 C의 세포가 당연히 돼야겠죠. 얘는 C의 세포가 되겠고요. 얘를 분석을 해보면 핵상은 N이죠. N이고 그리고 나서 이 가랑 다른 종이면 가랑 같은 종이었던 다랑도 이 나는 다른 종이 되겠고 하나 남은 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 모양과 크기 똑같고 모양과 크기 똑같고 얘만 다르기 때문에 이 큰 게 X, 작은 게 Y이며 두 개는 같은 개체의 세포라고 했는데 바로 이 라가 C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핵상 N이면서 두 개의 상염색체의 X. 얘도 핵상이 N인데 두 개의 상염색체에 이번에 Y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C는요, Y를 가질 수 있는 수컷이 되겠네요. 그럼 A도 같은 성이니까 얘도 수컷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Y를 갖고 있는 이 다가 바로 A의 세포고 그럼 나머지 하나 B가 바로 이제 가가 되겠네요. 가가 B의 세포다.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내용 볼게요. 가는 B의 세포이다. 맞죠? 니은. 다를 갖는 개체와 라를 갖는 개체의 핵형은 같다? 그럼 여기서 핵상과 헷갈리면 안 돼요. 다에서 핵상 N이고 라도 핵상이 N이잖아요. N. 핵상이 같다라고 이거 그냥 섣불리 동그라미 하면 안 됩니다. 이 다를 갖는 개체와 라를 갖는 개체 핵형을 물어본 건데 핵형은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근데 이 A랑 C는요. 서로 다른 종이에요. 핵형은 어떤 종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종이 다르면 핵형도 다르죠. 그래서 핵형은 서로 다릅니다. 다른 종이기 때문에. 디귿. C의 감수 1분열 중기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 수를 물어봤는데요. C는 2N일 때는 이 3개니까 2배, 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감수 1분열 중기 때는 핵상이 2N이면서 DNA 복제 후기 때문에 각각의 염색체가 2가닥씩 존재하거든요. 그럼 총 2N이니까 6개의 염색체가 있을 거고 2가닥씩 존재하기 때문에 총 염색 분체 수가 12가 돼야지 맞습니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디귿과 같은 보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어요. 뭐 감수 2분열 중기 때의 염색 분체 수나 체세포 분열 중기 때의 염색 추수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습을 잘 하시면 문제 풀이할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계속 나왔던 유형이 되겠고 이 핵형 분석 자체 문제를 볼 때도 뭐 X나 Y가 사라져 있지 않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이었고요. 1번이 정답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5단원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기억. 서로 다른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의 유형. 니은은 하나의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유형이고 디귿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 리을은 생물의 환경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기억부터. 같은 종의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 이동할 때 리더를 따라 이동하는 것은 기억의 예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같은 종이라면 하나의 이제 개체군을 이루겠고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유형 중에 이 리더제가 포함되죠. 뭐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런 것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유형이에요. 근데 지금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유형으로는 종간경쟁, 분서, 상리공생, 포식과 피식, 기생 이런 게 있잖아요. 구분 잘 하셔야겠고 니은
빛의 세기가 소나무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디귿에 해당한다. 빛의 세기,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소나무, 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디귿에 해당합니다. 군집에는 비생물적 요인이 포함된다. 선생님은 이 디귿도 개념이 좀 헷갈렸다면 틀렸을 것 같아요. 군집이란 뭐예요? 개체군들의 집합이에요. 개체군들의 집합이라는 것은 여러 종들의 모임이고 이건 그냥 생물적 요인으로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면 맞을까? 생태계에는 비생물적 요인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그건 맞죠.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사람이 유전이라서 긴장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사실 찬찬히 다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보부터 일단 파악을 해볼게요. 가나다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 있대요. 마침 독립입니다. 다행이죠. 자, 그리고 가는 라지 A랑 스몰 A에서 나는 라지 B,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에서 결정된다. 대문자가 다 우성이고요. 그 다음 가나다가 다 열성 형질이라는 것도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가나다가 다 열성 형질이고 그러면 이제 정상이 우성 형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남자 P와 여자 Q의 이 대립전자를 갖고 있는지 여부와 자녀 1, 2, 3에서 대문자들의 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데 가와 나 중에 한 형질에 대해서만 PQ의 유전자형이 서로 같다라고 했고 자녀 2번과 3번은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같다 이런 조건도 있어요. 자, 우선 제시된 이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 P는 라지 B가 없어요. 상염색체의 이 유전자들이 다 존재하고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라지 B가 없다면 스몰 B를 이렇게 쌍으로 가지겠죠. 그렇죠? 스몰 B, 스몰 B. 자, 그 다음 라지 D는 없고 스몰 D만 있대요. 그럼 스몰 D, 스몰 D 이렇게 되네요. Q는 라지 D만 있고 스몰 D가 없는 거죠. 그래서 라지 D, 라지 D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확실한 건 이 PQ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 2, 3은요. P한테는 스몰 D를 하나 받고 Q한테는 라지 D를 하나 받아서 1, 2, 3의 다에 대한 유전자형이 무조건 이형접합인 거예요. 그래서 1, 2, 3는 다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P가 항상 뭐 줘요? 자녀들한테 스몰 B를 하나 일단 주죠. 그래서 스몰 B도 하나씩 꼭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 2, 3의 대문자 개수를 보는데요. 대문자들의 합이 1이래요. 이미 1을 갖고 있죠. 그럼 나머지들은 다 소문자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고민할 필요 없이 다 소문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이 스몰 a를 부모한테서 하나씩 받았으니까 스몰 a 있어야겠고 스몰 b 2개를 부모한테서 하나씩 받으니까 여기 받고 여기서 받으려면 여기도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와 3의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같다라는 거 이용을 해볼 텐데요. 2는 대문자의 개수 합이 3입니다. 그럼 이미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 자리에서 2개를 더 가지면 되고요. 얘는 이미 1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1개만 더 가지면 2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 세 자리에 딱 한 자리에만 더 대문자가 오면 돼요. 그러면서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같아야 돼요. 만약에 라지 A랑 라지 B를 이렇게 하나씩 더 가져서 총 2개를 더 가지는 거라면 여기서는 대문자가 올 수 있는 자리가 딱 한 자리 더잖아요. 그럼 만약 라지 B를 가진다고 했을 때 여기 스몰 A니까 가에 대해서 표현형이 달라지게 돼요. 또는 라지 A를 가진다라고 해도 대문자 1개 가졌으니까 나머지 다 소문자죠. 그럼 이 스몰 B 그리고 여기 라지 B가 있기 때문에 또 표현형이 하나 달라지게 돼요. 따라서 라지 A랑 라지 B 이렇게 가지면 안 되고 대문자를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가져야 돼요. 즉 동형접합으로 대문자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미 스몰 b가 있기 때문에 라지 B는 안 되고 라지 A가 가능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똑같은 표현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기도 라지 A가 있어야 되고요. 대문자 한 개만 더 가져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소문자. 여기도 나머지는 소문자 이렇게 돼야겠죠. 자, 써놓고 보니까 라지 A를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아야 돼요. 그럼 부모의 나머지 라지 A, 라지 A 이렇게 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몰 b를 하나씩 받는다라는 건 이미 이 조건만으로도 만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뭐였죠? 가와 나 중 한 형질에 대해서만 PQ의 유전자형이 서로 같다. 이미 가에 대해서 자, 이쪽으로 와보면 가에 대해서 라지 A, 스몰 a로 유전자형이 한 가지만 같죠. 여기는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몰 b면 여기는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됩니다. 그죠? 달라야겠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P와 Q는 나의 유전자형이 서로 같다? 아니다, 다르다. 니은. 2의 가나다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라스스 라스이냐? 자, 그래서 2의 라라스스 라스 맞습니다. 디귿. 3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3번과 같을 확률. 그럼 모두 3번과 같다라는 건 뭘 의미를 하냐면 가에 대해서는 우성 표현형,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열성 표현형, 그리고 다에 대해서는 우성 표현형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고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해줘야 돼요. 왜? 셋 다 독립이니까. 독립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부모가 라스죠. 이 사이에서 우성 대 열성이 3대 1로 나오니까 우성 표현형이 나올 확률은 4분의 3이고 이 사이에서는 우성 대 열성이 1대 1로 나오니까 열성이 나올 확률 2분의 1. 여기서는 항상 라지 D, 스몰 d만 나오죠. 항상 우성 표현형 나타내요.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해줬더니 8분의 3. 그래서 이 선지는 맞는 선지네요. 니은 딕은 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전 문제 좀 어렵다고 겁먹었을 텐데 생각보다 풀만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자, 16번에서는 우리 이제 탄수화물 대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탄수화물을 섭취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억은 증가, 니은은 감소했는데요. 이걸 이제 해석을 잘 해야겠죠. 탄수화물 섭취했다면 이제 소화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혈중 포도당 농도인 혈당량을 증가시켰을 거예요. 그럼 혈당량이 증가했을 때 이걸 다시 정상 범위로 낮춰주는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럼 정상 범위로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의 증가가 일어났을 거예요. 혈당량 낮춰주는 호르몬 누구? 인슐린. 그럼 반대로 작용하는, 기량작용하는 니은은 글루카곤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인데요. 인슐린은 베타세포에서, 글루카곤은 알파세포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기 팁은 베타세포 인슐린, 혈당량 감소. 손가락 베이면 피가 나니까 혈당량 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베타세포 인슐린 혈당량 감소시킨다. 이 인슐린이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과정은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도록 하는 이 과정을 촉진시키죠. 그럼 이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질 거고 이 반대 과정을 촉진하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할 거예요. 이 과정을 촉진하는 게 바로 글루카곤이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걸 기량작용한다라고 하죠. 맞고요. 니은은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니은은 글루카곤이고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 분해되도록 하는 이 과정을 촉진하는 거죠.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X는 알파세포이다. X는 베타세포죠. 틀렸어요.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손가락 베이면 피나니까 혈당량 낮아져. 네, 베타세포 인슐린이요. 그래서 좀 헷갈렸던 개념이 있다면 좀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당량 조절 문제였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뒷장. 맨 뒷장으로 가서요.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6월 모평에서 이 문제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못 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한번 내용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2023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수능 특강 153페이지 3점의 11번 문제와 좀 유사합니다.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어진 정보부터 써보면 가는 라지 2와 스몰 2에 의해서 결정되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가의 세 가지 표현형 각각 기니디이다.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 다르다는 건 이 둘 사이의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다. 중간 유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유전자형이 모두 표현형이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 표현형을 각각 이 유전자형과 매칭을 하는 게 우선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 다음 나에 대해서 이 나는요 H, R, T 이렇게 세 쌍의 대립유전자에서 형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무슨 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이죠. 다인자 유전이고 대문자 수에 따라서 표현형 결정된다. 네, 일반적인 특징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진 정보에서 가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니디의 발현 여부고,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의 대문자의 합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일단 이 그림에서 기역을 나타내는 사람들, 니은, 디귿을 나타내는 사람들 표시부터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럼 기역부터 생각을 해볼 텐데 기역을 나타내는 사람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기역을 나타내는 사람의 유전자형이 만약에 라지라면, 자, 이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 라지라고 했을 때 (5번과 6번) 부모로부터 라지 하나씩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라지가 있어야 되고요. 8번도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3번도 라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니은과 디귿은 이 둘 중 하나여야 되는데 둘 다 라지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는 스몰이, 하나는 라지 스몰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가정 틀렸어요. 두 번째 가정, 만약에 이 기역이 스몰이라면 이번엔 스몰이라면의 가정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5번과 6번한테 부모가 각각 스몰이를 하나씩 줘야 되니까 여기 스몰이가 있어야 되고, 8번한테 스몰이를 얘도 줘야 되니까 여기 있어야겠죠. 하지만 이 니은과 디귿은 얘가 아닌 나머지 둘 중 하나여야 되거든요. 둘 다 스몰이가 있지가 않아요. 따라서 또 모순이 발생했어요. 그럼 무조건 기역은 뭐밖에 될 수 없다? 이형 접합. 라지 스몰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부터 일단 단서로 잡고 시작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알아냈습니다. 기역은 라지 스몰이다. 여기도 라지 스몰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구성원 1번에서 스몰 E, 라지 H, 라지 R이 7번 염색체에 있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1번은 일단 스몰이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라지 스몰이 빼고 두 가지 유전자형이 남는데 둘 중에 스몰이를 갖는, 즉 스몰이라는 걸 알려주는 첫 번째 단서가 있고요. 그 다음 라지 H, 라지 R이 7번 염색체에 있다는 얘기는 이 HR이 하나의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T는 8번에 있다? 그럼 T는 독립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선생님 독립은 이렇게 바로 표시할게요. 자, 그런데 1번에서 동시에 우리 고려해야 되는 거, 대문자의 합이 6이다. 자, 그럼 총 두 개씩 가져서 8개의 유전자를 가져야 되는데 스몰 E만 2개 가지니까 라지 E는 없는 거고요. 나머지가 2개여야지 합쳐서 6이죠? 나머지가 자동 완성되는 거야. 라지 H, 라지 R, 라지 T 이렇게 갖는구나. 근데 스몰 E, 라지 H, 라지 R은 하나의 염색체의 연관이고 독립으로 다른 염색체 8번에 라지 T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연관된 염색체는 감수 분열식에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5번과 6번에 이 스몰 E와 동시에 뭘 받겠어요? 라지 H, 라지 R, 라지 H, 라지 R을 받는 거예요. 둘 중 뭘 받더라도 세트로 다니죠? 세트로 왔습니다. 일단 라지 T 2개가 있는데 하나씩 5번과 6번에게 가겠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3번. 얘는 이제 디귿을 나타내고 있는데 디귿은 그러면 스몰이가 니은이었으니까 라지가 됩니다. 얘는 라지 이렇게 갖게 되고요. 3번에서 이것의 합이 2예요.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게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데요. 라지를 이미 2개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다 000인 거예요. 즉, 다 소문자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소문자, t도 소문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7번도 디귿이니까 라지인데요. 7번과 8번의 라지2를 이제 이쪽이랑 이쪽을 3번한테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둘 중 하나는 3번한테서. 그리고 얘는 스몰 2는 여기서 줄 수 없으니까 라지 2가 있는 걸 여기서 받았을 텐데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이렇게. 둘 중 뭘 받아도 스몰 h, 스몰 r, 스몰 h, 스몰 r 세트로 받고요. t는 스몰 t밖에 줄 게 없어요. 스몰 t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보들을 좀 모아보도록 할 텐데 문제에서 또 다른 무슨 정보가 있냐면요. 구성원 2번, 4번, 5번, 8번에 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대요. 우리 나는요. 2 빼고 나머지 HRT의 대문자 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럼 이 HRT의 대문자 수가 5번과 8번과 그리고 4번과 2번에서 같아야 되는 겁니다. 대문자 수가. 네, 5번과 8번만 일단 비교를 해보면요. 여긴 이미 대문자가 3개고요. 얘는 소문자가 3개라서 두 가지가 대문자가 같아지려면 여기 있는 대문자 수만큼 여기 나머지에서 가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대문자 3개로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자동으로 소문자가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5번과 8번으로부터 이제 연관관계 또 파악해야 되는데 아까 이쪽이 이 오른쪽이 1번으로부터 왔으니까 왼쪽은 2번으로부터 오면 되죠. 그래서 2번에 스몰 h, 스몰 r이 있고요. 자, 이 2번에서 스몰 t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줄 수 없었던 스몰 t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몰 t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2번도 대문자 몇 개? 똑같이 3개여야 되잖아요. 자동 완성. 3개. 이 네모칸 안에 대문자가 3개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 볼게요. 6번에 이 오른쪽 염색체는 1번한테서 왔어요. 그 왼쪽 염색체는 2번한테서 와야 돼요. 라지 2랑 같이 누가 와요? 스몰 h, 스몰 r이 옵니다. 그런데 6번에서 전체 대문자 개수의 합이 5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라지 t가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자, 그 다음 이쪽 파악해보면 지금 왼쪽 거는 여기서부터 왔었죠. 둘 중에 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른쪽 거는 여기서부터 와야 돼요. 라지 h, 라지 r 같이 왔을 거고. 자, 그리고 라지 t를 여기서 줄 수 없었으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네모칸 안에 대문자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3개 있어야 된다고요. 나머지가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7번 남았네요. 7번. 7번에서는 이 라지 2를 아까 여기서 하나 왼쪽 거 받았고 여기서 오른쪽 거 받아야 되죠? 스몰 h, 스몰 r 같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대문자 개수가 3개여야 하기 때문에 2개밖에 없어서 이거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라지 t. 그래서 완성을 했고요.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는 4이다 라고 했는데요. 2번이 갖는 대문자들의 합이에요. 2번에서 대문자들의 합 하나, 둘, 셋, 4개 맞네요. 자, 그 다음 니은. 구성원 4번에서 라지 2, 스몰 h, 스몰 r, 라지 t를 모두 갖는 생세포 형성될 수 있느냐. 자, 일단 구성원 4번을 볼 텐데 4번에서 라지, 스몰 h, 스몰 r 이 염색체 받으면 한 번에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둘 중에 이 염색체를 받으면 라지 t도 하나의 생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이기 때문에 이런 생세포 만들어진다. 마지막 이제 디귿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디귿에서 6번과 7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 이 아이에서 나의 표현형이 5가지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표현형을 쓸 때 표현형을 알아보고 싶을 때 나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되니까
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생식세포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 수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여기서 7번 염색체에는 여기 소문자밖에 없죠. 그럼 대문자 수 0개. 얘를 받는다면 대문자 수 2개. 자, 각각 받는다면 한 개씩 오는 거죠. 얘를 받아도 1개, 얘를 받아도 1개. 7번의 경우는요. 7번 염색체에 둘 다 대문자를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걸 받아도 소문자만 받습니다. 여긴 대문자가 있고요. 여긴 없어요. 그럼 6번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속에 들어있는 대문자 수를 먼저 생각해보면 이러면 대문자 1개, 이러면 3개, 1개, 3개 이렇게 되죠. 1개 또는 3개가 들어가고요. 7번에서는 0개 또는 1개예요. 0개 또는 1개. 그래서 이걸 합치면 자손에게 각각 나타나는 대문자 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정을 했다. 그러면 1, 3, 2, 4 이렇게 됩니다. 총 대문자가 1, 2, 3, 4,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대문자의 종류 수는 5가지가 아니라 4가지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각각의 확률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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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퍼즐처럼 집중해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막상 풀어보고 나니까 실마리가 어디에 있다는 걸 일단 파악했어요. 우리 가에서 이 중간 유전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매칭할 때 이 기역이 라지, 스몰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고 옆에 있는 이 자료로 하여금 우리가 좀 힌트를 얻어서 연관관계를 파악을 해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17번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꼭 다시 풀어보면 좋겠어요. 다음 18번.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과 관련된 문제고요.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그래서 가부터 보면 벼가 잘 자라지 못하는 논에 벼를 갉아먹는 왕우렁이의 개체수가 많은 것을 관찰을 했어요. 그다음 이 왕우렁이의 포식자인 자라를 논에 넣어주면 벼의 생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관찰하고 이제 문제인식한 다음에 가설 설정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라를 넣어줬을 때 이것이 이제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라를 넣어줬는지 여부가 조작 변인이 되겠고 이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실험의 결과 벼의 생물량의 증가 여부가 바로 종속 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면적이 동일한 논 A와 B에 각각 같은 수의 왕우렁이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A에만 자라를 풀어 넣어줬대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왕우렁이의 개체수가 어땠냐면 결과에서 기역이 니은보다 적었고 벼의 생물량은 기역에서가 더 많았대요. 이 기역과 니은을 A랑 B랑 매칭하면 돼요. 자, 라의 힌트가 있습니다. 자라가 왕우렁이의 개체수를 감소시켜 벼의 생물량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냈다. 그럼 자라를 넣어준 쪽에서 왕우렁이의 개체수가 더 감소하고 생물량은 더 증가해야겠네요. 자라를 넣어준 쪽 어느 쪽? A가 되는 거죠. 기역이 A고 니은이 B가 된다. 기역부터 보면 니은은 B다. 맞고요. 조작 변이는 벼의 생물량이다? 아니죠. 종속 변인이 벼의 생물량. 조작 변이는 자라를 넣어줬는지 여부예요. 다음 디귿. 기역에서 왕우렁이 개체군의 환경저항이 작용하였다. 우리 지금 이제 환경저항이라는 것은 개체군의 생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실제 생장할 때는 실제 생장 곡소를 나타내면서 환경저항이 작용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제 생장하고 있는 경우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론적일 때가 아니라 실제 생장할 때이기 때문에 환경저항이 작용한다. 뭐 천적과 질병의 증가, 먹이와 서식지의 부족 이런 게 환경저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역 디귿 맞아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번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련된 문제예요. 비분리 문제는 이번에 출제가 안 됐고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선 주어진 정보부터 써볼게요. 가는 라지 H, 스몰 H에서 나는 라지 T랑 스몰 T에서 결정되며 대문자가 소문자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에요.
가와 나 중에 하나는 ABOC 혈액형 유전자 같은 염색체에 있다. 즉 둘 중 하나는 상연관이고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에 있다. 그러면 둘 중 하나가 상염색체 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누가 ABOC과 연관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자, 일단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부터 써보면 자녀 1번이 태어날 때 부모 중 한 사람에게서 유전자가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녀 1 빼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 2, 3만 가지고서 일단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혹시 우열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는 않을까? 가에 대해서 보면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 정상인데 자녀 2에서 갑자기 가가 툭 튀어나왔죠. 이렇게 자녀에게서 갑자기 나타난 이 형질이 열성이잖아요. 가에서 나타난 가 형질이 열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습관적으로 뭘 확인해 봐야 돼요? 열성 X염색체에 존재한다면 여유남녀를 만족하잖아요. 근데 여유남녀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열성 X 유전이 아니죠. 즉 X염색체 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유전병인데 아버지가 유전병이 아니네요. 여유남녀가 아니니까 X가 아니라 얘는 상염색체 존재한다. 즉 ABOC과 연관인 형질이 되는 거고요. 얘는 자동으로 X염색체 존재하겠네요. 자, 그러면 X염색체 존재하는 것도 열성 X가 있고 우성 X가 있잖아요. 열성 X라면 여유남녀 만족해야 되죠. 그런데 여자가 나인데 아버지가 나가 아니에요. 여유남녀 성립 안 하니까 열성 X 아니구나, 우성 X구나. 생각보다 파악이 쉽죠. 그래서 우성 X이기 때문에 이 형질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가계도를 그려서 유전자형 써볼 텐데요. 일단 혈액형에 대해서 아버지는 A형, 어머니는 B형, 자녀 1은 AB형, 자녀 2는 B형, 자녀 3은 A형입니다. 그럼 A형과 B형 사이에서 B형과 A형이 나타나려면 여기서 B 받고 여기서는 O를 받아야죠. AO. 여기서 A 받고 여기서 또 O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BO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BOC과 연관인 가를 하나의 염색체에 이제 같이 나란히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가를 나타내는 사람은 스몰 h만 가지죠. 그렇죠? 그럼 자녀 1은 유전자 돌연변이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자녀 2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녀 2는 가를 나타내니까 스몰 h, 연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라지 B, 스몰 h, 그 다음에 O랑 스몰 h 이렇게 돼 있는 거죠. B를 여기서 받고 O는 여기서 받았다. 근데 둘 다 스몰 h랑 연관돼 있다. 근데 부모는 모두 다 정상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라지 H를 나머지에 연관을 해서 이렇게 갖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랑 라지 H, O랑 라지 H 받아서 정상으로 보이겠고요. 정상이고. 원래대로라면 얘는 라지 A랑 라지 H, 라지 B랑 스몰 h 이렇게 받아서 정상으로 보여야 하는데 지금 가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스몰 h만 갖는다는 얘기예요. 즉 라지 h가 스몰 h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났구나 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나에 대해서도 한번 써볼게요. 정상인 남자는 스몰 t 그리고 나머지 하나 y인 거죠. X염색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인 아버지와 자녀 1은 스몰 ty, 스몰 ty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요. 다음 정상인 여자의 경우는 스몰 t만 2개 갖는 거죠. 정상인 여자 스몰 t만 2개 갖는다. 그 다음 이제 어머니랑 자녀 3은 둘 다 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라지 t를 갖고 있는데 아빠한테서 스몰 t 받고 그리고 이 아들한테 스몰 t를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이형적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나는 열성형질이다라고 했는데 우성이고요. 니은 기억은 라지 h다 맞고요. 디귿 확률 계산인데요. 자녀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즉 이 부모 사이에서 혈액형이 O형이면서 가는 나타나지 않고 나도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혈액형과 간은 하나의 염색체의 연관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야 되고 나는 X 염색체의 독립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또 따로 생각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O형이면서 가가 안 나타나려면 OO 유전장이면서 라지 H를 하나 이상 가지면 되죠?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OO가 나오려면 한 가지밖에 안 되고 그리고 라지 H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가 나타나지 않겠네요. 4개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4분의 1. 그럼 나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스몰 t만 가져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받으면 라지 t를 갖기 때문에 나가 나타나고 이 경우 안 나타납니다. 4개 중에 2개는 나가 나타나지 않는다. 2분의 1 확률. 그러면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에서 8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은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많이 쉽다는 거 알 수 있죠? 꽤 쉽습니다. 근데 유전자 돌연변이가 뭔지 잘 몰랐다면 좀 헷갈렸을 수 있어. 나는 막 비블리만 공부했어. 이런 친구들은 여기서 좀 헷갈렸을 수도 있지만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련된 문제는 수특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가계도 분석에다가 유전자 돌연변이를 파악하고 연관까지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지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다. 그래서 19번 문제도 생각보다는 까다롭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번 문제, 5단원 문제가 되겠고요. 내용 읽어보면 가와 나는 기생과 상리공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서로 다른 종 간의 상호작용의 유형 중에 3가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의 유형 중에 3가지. 먼저 나는요, 둘 다 이익이 된대요. 둘 다 이익이 되는 걸 우리가 상리공생이죠. 상리공생의 대표적인 예는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게 있죠. 자, 그리고 간은 그럼 하나 남은 기생이 되겠고 기생은 기생을 당하는 숙주 입장에서는 손해지만 기생자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촌충은 숙주의 소화관에 서식하며 영양분을 흡수한다. 그럼 기생자인 촌충은 이익이지만 숙주는 손해인 거죠. 자, 그러면 경쟁. 종간 경쟁의 경우는 이익이 될 게 없다. 둘 다 손해다. 캥거루 쥐와 주머니 쥐는 같은 종류의 먹이를 두고 서로 다툰다. 그럼 둘 다 손해인 거예요. 그러다가 한 종이 사라지게 되면 그건 경쟁 베타 원리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부터 일단 보면요. 간은 상리공생이다. 아니다. 기생이다. 니은 기역은 이익이다. 아니다. 손해다. 디귿 꽃은 벌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벌새는 꽃의 수분을 돕는다. 서로 도와주고 있죠. 둘 다 이익이기 때문에 나 상리공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에 의해 해당한다.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도 이제 5단원 문제인데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20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아는 문제, 이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 시간 압박에 굉장히 많이 이제 시달렸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문제 풀면서 문제 자체는 그렇게 뭐 어렵다거나 새로운 유형은 뭐 별로 많지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총평에서 언급했듯이 선생님이 이제 계속 전수하고 있는 꿀팁을 통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꿀팁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실전에서 우리가 연습이 조금만 더 됐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조금 아쉬운 마음에 계속 이제 꿀팁을 언급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수능 개념부터 수능 특강, 그리고 고난도 신유형 3주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까지 계속해서 꿀팁을 전수하면서 문제풀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이번에 시간 관리에 좀 실패했다. 나는 고난도 유형의 문제들 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선생님의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이나 뭐 고난도 신유형이나 뭐 수능 완성이나 어떤 강의를 들어도 괜찮은데요. 꼭 선생님의 꿀팁을 잘 여러분 것을 만들어서 응용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또 남들과는 좀 다르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들을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보완하고 이 육모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구모, 수능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강의들로 EBS에 좋은 강의들 많기 때문에 강의들로 보완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너무 잘 봤다면 좀 문제가 사실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자만하지 마시고요. 내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못 봤다라고 한다면 부족한 점이 아직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 이 EBS와 함께 잘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험생의 자세로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 강의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여러분들 수능 끝나는 그 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선생님이 있으니까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끝까지 다른 강의에서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했어요. 안녕.